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복지 특강의 특강인 입법을 통한 정책 설계 실제 사회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국회 예산정책처 김재윤 분석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당초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서로 질문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를 보고 제가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시드리면은 국회 공무원이고 2009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주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및 예산 검토를 담당했고요. 고용, 노동, 교육, 과학, IT 분야 정책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국회의원실의 요구에 따라서 법안 초안을 작성해 드리는 법제 업무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경제 분석 및 기획 업무를 맡았습니다. 최근 2년간은 뒤늦게 대학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학기에 있고요. 특이사항으로 2018년부터 파이콘에 나가고 있는 파이썬 유저라는 점, 혹시 파이썬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입니다. 먼저 서론, 그 다음에 입법과 정책수단론을 학교에서 배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입법에서 법제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론적 베이스로서 정책수단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법제 업무의 실제를 좀 사례를 위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관련 사례를 이용해서 2번, 3번에서 했던 말씀을 좀 리마인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론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한국에는 한국 특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그림이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동일 기간에 대해서 미국 국회하고 한국 국회를 이제 비교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를 비교해 보면은 2000년 이후에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법안의 증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숫자는 95, 96, 97 이거는 이제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한번 선거를 할 때마다 하나의 대수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100번째, 그러니까 한 8, 90년대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의회에 제출 법안이 5천에서 7천 건 정도의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15대 국회, 16대 국회를 기점으로, 즉 2000년 초중반입니다. 17, 18, 19, 20대를 거치면서 법안의 발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이제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던 시대를 되돌아보면은 6, 70년대입니다. 60년대 LBJ, 그러니까 린든 B 존슨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이 이제 대통령을 이어받으면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얘기했죠. 미국은 사실 사회 정책이나 사회 보장과는 좀 거리가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렇지만 60년대 이제 민주당의 LBJ 정권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책임을 좀 더 많이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정책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 좀 법안의 발의가 입법 활동이 매우 활발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런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을 간략하게 보시면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한국은 이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것과 차이가 있고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내각제적인 제도입니다. 한국의 헌법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절충적인 형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입법 과정의 첫 시작부터 그러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 이전에 국회는 이제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도적인 정책 역량 덕분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위주로 정책 과정, 입법 과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발의 수로 봐도 나타나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국회가 좀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의 이 사이클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법안이 한 대수,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죠. 4년간 이제 그 심사됐다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됩니다. 하지만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가지고 계속 살아남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책 의제를 잘 타게 되면 일주일 만에 통과되는 법안도 있습니다. 뭐 의장이나 아니면은 뭐 여야가 뭐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코로나 같이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의 전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제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려면은 복잡 다단한 정부 정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법안 초안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국무총리실에서 규제 심사를 하고 법제처에서는 어떤 법안으로서의 어떤 법 체계성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무회의라는 것이 이제 각 장관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보건복지 정책이 항상 그렇듯이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와서 항상 딴지를 겁니다. 이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한데 문제가 있다 재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법안 하나를 제출하려면 굉장히 오랜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굉장히. 그래서 근데 이에 비해서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미 절차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법안 관련돼서 뭐 정책 조사를 하고 법안 성안을 위해서 국회에서 먼저 법제실을 거칠 수 있지만 필수적인 절차는 딱 하나입니다. 도장을 10개 받으면 됩니다. 의원실들 돌아다녀서 국회의원의 찬성 10건 이상을 받아오면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용이성 때문에 정부에서 우회입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평소에 잘 아는 도와줄 수 있는 의원실에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부처에 수건 법안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한다, 아니면 뭐 총리실에서 반대한다 이러면은 의원실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면은 의원실에서 이제 그거를 발의해드리는 거죠, 쉽게. 물론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에서도 그 재정이 10억 원 이상의 재정이 드는 그런 것이 명백한 그런 법안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법안 비용 추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안 비용 추계는 예산 정책처에서 자동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공포부 단계는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법령을 만드는 절차,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예규 등을 만들 것이고 그 복지 전달 체계를 거쳐서 조직적인 관리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집행도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두 배우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법제하고 입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책수단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좀 가져올 것입니다. 제 연구 주제기도 해서요.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수단이란 정부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술, 테크닉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정책 수단 선택의 종합이었고 정책 설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팔러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복지 문제 해결을 예로 들게요. 복지 정책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정책 설계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전달 경로를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할 수도 있고요. 사립 어린이집을 활용을 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그 기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유권자들도 정책 수요자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정의 보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그 어린이집, 예를 들어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재정 보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립 어린이집이 그냥 영리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은 분명히 재정상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적인 업무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재정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두 가지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 기관에 직접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 정책 수요자들한테 바우처로 지급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정책 설계, 즉 정책 수단의 문제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재정의 부담 측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이 있죠. 그래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평생 동안 부어왔던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한 부족한 부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부담한 것에 대한 그런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을 받는 건데 기초연금은 일반 재정에서 나갑니다.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하는 경우도 지금은 적립식이죠. 사람들이 적립을 해서
그것을 이제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적립금이 다 고갈되고 난 뒤에는 pay as you go.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벌어들인 그런 금액을 이용해서 나이 든 분들한테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제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분해를 해보면 입법을 통한 정책수단 선택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입법에서의 정책수단 선택은 정부의 이 정책수단 선택과는 좀 다른 특성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정책 전달 경로의 간접성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의도대로 움직일까?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 맥큐빈스라고 하는 그런 정치학자는 펄리스 페트롤이랑 파이어 알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책에 대한 그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을 우리가 속속들이 의회가 감시를 할 것인가, 폴리스 페트롤, 아니면 파이어 알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개입을 할 것인가,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책을 이제 그 입법으로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정책 대상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좋은 의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법률들, 사실 정책 설계한 사람들은 그러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책을 설계하는 의도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 전달 경로의 간접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적 법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법률을 만드는 거죠. 잘못하면 위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서 정해진 추상적 입법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사실 법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복지 전문가들인 거죠. 여러분도 법 전문가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제처나 국회에 있는 법 기술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헌법적인 또한 법 원칙적인 그런 문제가 없이 법률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직업으로서 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도구 상자입니다. 저 같은 법제관들이 이제 의원실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이러이러한 정책 도구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도구 상자들인 거죠. 그래서 정책 수단론에서 유명한 네이토 분류가 있습니다. 연결, 강제, 재정,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로 그 정부가 사용하게 되는 자원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나 공청회, 정보 제공 같이 말이나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 제일 이상적이죠. 반면에 이제 강제력을 통한 해결 방법도 있는 거고요. 또는 돈을 이용한 것. 문제는 돈은 고갈된다는 게 문제죠. 한정돼 있습니다. 조직적 역량을 이용하는 방법. 우리 복지 전달 체계가 있죠.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각 국가별로 정책 수단의 선호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입법에서의 경우에는 지능법 등의 입법 모델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요. 형벌 수단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수단론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이겁니다. 왜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A가 아닌 B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가인데, 이것을 이제 과거에는 도구주의라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가장 최적의 정책 수단 사용 방법을 모색하자. 이론적인 거죠.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이고요. 정책 설계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 목표가 있을 때 그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제안해 드리는 거죠.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 의사 결정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정책 수단 결정이 그렇게 무오류적이고 일방향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춘. 근데 그것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는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쭉 보면은 도구적 합리성, 역량과 자원, 정책 학습, 제도, 아이디어,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인스트루먼트 컨스티튜언시, 그다음에 유행 문화, 관습적 선택, 넌 디자인, 엔타이 디자인 같은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드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수단론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어떤 그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유행, 그 다음에 어떤 집착, 그게 인스트루먼트 컨스티튜언시인데, 그러니까 정책 문제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수단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단에 대해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정책 전문가들이 계속 그 수단을 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80년대 이제 뭐 그 민영화를 해라,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해라, 이런 그 어떤 바람이 불었죠. 이런 것이 인스트루먼트 컨스티튜언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적 예시를 들어볼게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재정적 해결책. 운전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더 운전을 잘하게 만들 수도 있죠. 도로 안전시설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행정규제적 해결책도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장치를 제조물 규제, 뭐 에어백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스쿨존을 지정한다든가 도심 속도 규제를 최근에 60km에서 50km로 서울 시내는 낮췄습니다. 아니면 운전면허 요건을 강화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법적, 아주 강제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고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손해배상 요건을 변화시키는 거죠. 최근에 논의가 됐었던 민식이법이 바로 이런 사법적 해결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복지정책에서 이런 정책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부모 가정,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이 됐을 때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복지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복지정책의 문제를 형벌수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이죠. 복지정책의 문제인데 왜 누구를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수단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 옆에 기사를 보면은 유명 연예인인 이다도 씨께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세상에나 그 양육비를 안 주고 외국으로 도망갔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배상금이나 아니면 양육비를 청구를 하면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누군가를 잡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형벌화, 이거를 이제 죄로, 범죄로 만들면은 사법공조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면 틀림이 없죠. 하지만은 과연 이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의 정책 문제를 이렇게 형벌로 푸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형벌화하게 되면은 검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또 이것도 검사들한테 또 더 많은 권한을 쥐어주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정책 목적과 관련 없는 정책 수단에 대한 선호도 있는 거 아니냐. 한국에서의 그런 형사처벌 선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형사처벌이 굉장히 선호도가 되고 있죠. 입법을 통한 형벌 규정의 총량이 이렇게나 늘어났습니다. 자유형,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죠. 벌금형, 돈을 내게 하는 형벌이 각각 그 2016년 기준으로 3,500개, 2,9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으로 이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법률 규정을 뜯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그런 통계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뭐 아닐 수도 있죠. 충격적이지. 제가 발견했을 때 그 흥미롭다고 느낀 점은 형벌 규정의 수가 빠르게 증가한 정책 분야의 탑5가 보건복지 교육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보건복지 그리고 교육 문제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벌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법제 업무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여러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산, 법률, 행정법령,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의 합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책 계획을 세워요. 그럼 그거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법률로 이렇게 그 강제적인 것들 또는 조직적인 것들을 마련해 놓고 행정법령과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실제 실현해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법제 업무라는 것은 정책을 법률로 번역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은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법률 혹시 직접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외계어 같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률적인 언어를 해석하고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변호사입니다. 반면에 정책을 법률 언어로 번역해서 장문, 라이팅을 해주는 전문가가 법제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재밌는 게 변호사들한테 법률 만들라고 시키면 못 만들어 와요. 변호사들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정책을 이제 법률 언어로 번역하는 이런 법제 업무는 사실 돈이 되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 정부 부처에서만 하는 업무 또는 국회의원들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제관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변호사처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개념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법제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법률의 명확성이나 구체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소송이 줄어들겠죠? 그럼 변호사 일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법제관들의 이상이죠.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법률과 법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사실은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률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죠. 근데 이러한 법률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오는 행정작용이 바로 법안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결국 몇십 년간의 법안의 누적 결과인 거죠. 법안을 분해해보면은 제안이유와 개정문 대비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뭐 이런 정책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책은 실제로 이러한 법률 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헬렌 켈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정치적인 표현은 이래요. 시청각 장애인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서명 운동을 해요. 그래서 17,0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국회 앞에 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김영수 의원님 이런 분들이 좋다. 이거는 진짜 법안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심사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제안이유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뭐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도록 하고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취지가 적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에 가까운데 문제는 오른쪽입니다. 이거를 이제 법률로 만들면은 약간 좀 보기 힘든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이제 법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법제의 조문별 분해 결과가 이제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법제 업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그 쟁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법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헬렌 켈러법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한 것인데 왼쪽에 보십시오. 굉장히 사실은 헬렌 켈러법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언어하고 법적인 언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점자 정보 단말기, 그다음에 점자 도서, 의사소통 보조기구 이런 것들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정책 내용들이 그냥 적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뭐 얼마만큼 돈을 넣어서 이런 것들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노력하라는 거. 실제로는 정부가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헐렁하게 돼 있어요. 저희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었는데 좀 상징적이다. 왜냐면은 사실은 저런 사업은 법률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은 예산에 태워서 그냥 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 돈만 충분하면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부족한 재정 사정에서 좀 관심을 환기시키고 좀 하라라고 좀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은 굉장히 정책적인 법률 또는 상징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65세 이상 인구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에 대한 법률인데 5조 제3항을 보십시오.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한다. 법률에서 기준연금액이 얼마인지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극명해요. 왼쪽은 굉장히 이렇게 틀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정부의 재량이 굉장히 많은데 오른쪽에는 정부의 재량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국회가 금액까지 정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리적으로. 심지어는 2021년이라고 날짜도 막혀 있어요. 이 법은 재밌는 게 2022년이 되면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국회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일일이 다 정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의지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규율 밀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법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학적인 개념이죠. 얼마나 자세히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자세히 규제를 하게 되면은 꼭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국회는 사실은 정부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뭐 꼭 그렇진 않지만은 뭐 추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빨리 대응할 수가 없어요. 국회 매일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정책 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느립니다. 반면에 정부는 빨라요. 뭔 일이 있으면은
대통령령 바로 내일 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같이 규정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바로 대응을 못 해요.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회가 사실 가끔 가다가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장단점. 반면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시청각 장애인들을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와가지고 예산 없어 이래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건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 기술을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좀 맛배기로 하나 보여드리면 개념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결정하는 기술이죠. 법률은 결국 언어입니다. 언어에 뭐라고 써두면 카테고리가 생겨요. 개념이라는 게 생기는데 여러분도 논문 같은 거 쓸 때 개념 정의 꼭 하고 들어가야 되죠.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법률에 생각 없이 그냥 인터넷, 웹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의를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의견이. 이렇게 법제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법제라는 것은 누군가 반문할 필요가 없이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웹이라는 표현을 쓸 게 아니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라고 하는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그러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그러한 그 개념을 가져다가 쓰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아까 헬렌 켈러 법도 사실은 개념 정의의 문제입니다. 기존 법령하고 정책은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제도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청각장애인은 이 두 사람의 합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법령에서는 여태까지 똑같이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개념에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인터넷에서 밈이 됐었는데 태영호 의원이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인데 근로자에 속하는 사람의 대학원생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말 표현이 웃깁니다. 사람에 괄호치고 대학원생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 해석하면은 대학원생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냐? 그런 뭐 얘기가 많았죠. 뭐 군인들은 사람이 아니냐,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법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로자라는 것은 원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사실 대학원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임금을 받긴 받죠. 뭐 BK 사업이나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도 교수한테 이제 돈을 받는데 그게 공부가 목적인 거지 연구가 목적인 거지 임금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성, 이 사람이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 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 법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적인 작용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 기술의 영역은 이제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겠죠. 예를 들면 루틴하게 기술적으로 입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법률의 목적, 정의, 기본 계획, 위원회, 보칙, 벌칙, 표준화된 처방이 있는 그런 법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문 하나하나가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년 1월 22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쉬지 않고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가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벼락치기로 법안을 만들었냐고 하면은 대학교 등록 일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취업화 학자금 상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당시에 제정이 되려고 했었는데 법률이 그 등록 일정 전에 통과가 안 되면은 행정의 대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도대체 여당은 뭐 하고 있느냐, 야당은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야당은 좀 이 정책을 볼모로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금 정책을 수정하려거든 대학 등록금에 대한 정책도 해라. 실제로 당신들 이명박 정부의 그 정책 대선 공약 중에 반값 등록금 정책도 있지 않냐, 그거 버렸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니까 이제 여당에서 양보를 한 거죠. 당시 한나라당에서. 아 그래 알겠다. 그 등록금 상한제 할 테니까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타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말 문구 하나하나가 다 차관,
그 다음에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이렇게 모여 앉아서 새벽에 끙끙 앓으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1.5배로 하느냐, 2배로 하느냐, 뭐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고, 왜 직전 3개 연도냐, 뭐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이념적인 일장 연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 10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근데 이 법제 업무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두 가지 예시를 들어. 법제를 방치하면은 법률이 고장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복지 분야가 아니라서 죄송한데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감청 한마디로 도청입니다. 여러분의 그 전화를 듣는 거죠. 근데 이 감청은 서신 감청, 그러니까 편지나 전화를 감청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너무 어렵습니다, 표현이.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감청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패킷 감청, 카톡 감청 같은 거 하는 거는 이런 거 필요 없죠. 뭐 장치 설치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장치입니까? 아니죠. 2015년에 국정원의 RCS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카톡 감청을 했다 이런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때 법제가 막 쏟아졌었어요. 제가 통신비밀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법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법이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해결했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방치를 한 겁니다. 결국에 이런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사건, 미네르바 사건 잘 아실 수도 있을 거, 좀 너무 오래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 아고라에서 내일 외환시장이 문 닫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니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게 죄인가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검찰에서 쭉 보니까 고민을 했어요. 이제 정권에서 잡아 넣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사문화된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게 있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는 건데 이 용어만 보셔도 감이 오시겠어요. 전기통신 설비?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 법률이 아니고 옛날에 전신시대 법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역사가 긴데 조선총독부령에서 만들어진 규정이 그냥 아무 비판 없이 이제 우리나라 법률에 이식이 돼가지고 쭉 내려오져 오는 건데 전신시대 만든 거거든요. 전신 아시죠? 그 모르스부 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그냥 묻혀있던 걸 살려내가지고 사람을 잡아 가둔 거죠. 결국에는 위헌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교훈은 이겁니다. 법제 업무는 방치하면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애꿎은 사람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지 분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아동수당 사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를 좀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요. 아동수당은 사실 원래 정책 설계가 보편적 지급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의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정책 전문가들이나 특히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런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컸거든요. 사실 단초는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것도 이제 보편적 지급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 야당이 엄청 싸워요. 이제 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편적 지급이라는 것 자체를. 왜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상급식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랑 비슷한 이슈죠. 결국에는 타협에 의해서 소득기준 90%, 그러니까 소득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0%에 해당되는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선별해낼 겁니까? 그래서 이 아동수당의 선별지급 설계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비합리적이었던 거예요. 선별지급을 통해 아낀 재정적 비용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1,500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보건사회연구원의 그러한 201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별 지급을 위해 소요된 행정 비용은 1,600억 정도라고 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실질적 이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건사회연구원의 이 연구는 사실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보건사회연구원장님이 계속 계시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권 전환기였죠. 그러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 지급에 1,500원이 든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미리 했어요. 저 법률 만들기 전에. 근데 그러한 정책 증거를 보고서도 의원님들은 어떠한 이상한 동기에 의해서 저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못했어요. 조선일보에서도 심지어는 비판을 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뭘 얻고자 선별 지급을 선택한 거냐. 실리도 없고 명분도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이 된 거죠.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봤을 때 이제 앞서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정책 설계는 이념적이면서 또한 이해관계적인 요소가 둘 다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념적인 거는 이제 어떤 보편적 지급에 대한 이념적인 어떤 거부감 이런 걸 수도 있고 이해관계적 요소도 있었어요. 당시 최저임금 엄청나게 인상을 했는데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굉장히 큰 이익단체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정 보조를 요청했어요. 기간 보조를 해달라고. 재원 마련을 하려면 어디선가 빼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연계시킨 겁니다. 아동수당 같은 문제니까 그 아동에 대한 지원 문제니까 아동수당에서 돈을 빼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 지원을 돌리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그 이해관계적 이익집단 정치 그리고 이념적인 그런 선호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합리적인 또는 최적 선택이라는 것이 좀 왜곡된 이런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최근에 나온 Administrative Burden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행정 비용, 행정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과정, 정책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사례입니다. 기초연금은 일반 재정을 이용해서 연금이 아니죠. 이름은 연금인데 사실은 사회보험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노후 지원을 보완해주는 그 위에 더 쌓아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는 약 500만 명에 수급하는 굉장히 큰 그 중요한 복지 제도가 되었죠. 기초연금의 쟁점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말 억울하게 30만 원에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요. 줬다 뺏는 이상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매칭펀드가 뭐냐면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사업을 하면은 그것을 전달하는 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방비를 일정 부분 40%, 30% 부과되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칭펀드 사업이 늘어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도 돈 부족한데 기초연금 지급하려면은 중앙정부 주머니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노인이 많은 시골에 있는 그런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문제가 크겠죠. 그런데 법제관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초연금은 정책 설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례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액은 법률에서 1년 단위로 직접 정하도록 돼 있어요. 보시면 2021년에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한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법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도 또 법 개정을 하고 매년 법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한 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법 규정이에요. 미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보건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 보건복지 전문위원들이 그 예산까지 같이 짜버립니다. 의무지출들을 짜가지고 이거를 그냥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재정에 대한 권한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기획재정부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왜냐면은 법과 예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생소한 방식이었는데 이 기초연금이 워낙에 정치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입법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재정지원 사업이 행정적인 결정이나 예산 심사에 따른 결정으로 결정되는 것과 차별적이죠. 특수한 형태의 의무지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의무지출이란
정부의 재정 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있어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나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부분 지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건비 등 법률에 박혀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반면에 재량 지출은 그냥 정부가 예산 편성을 매년 할 때마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그러한 그 기초연금 같은 거는 의무 지출입니다. 정부는 재량의 여지 없이 국회가 시키는 대로 또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직성 지출이 늘어나면은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한 재정 여건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대로 나가야 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의무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고령화에 의한 이런 연금, 보험,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죠. 기초연금 자체도 생각해 보시면은 수급할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노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처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처음은 입법과 법제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정책 문제, 이런 복지 정책 하시면서 보통 개념적으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하지만은 분명히 법률 문구 하나하나를 짜는 정책 과정, 그리고 저 같은 실무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 설계와 정책 수단 선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교과서적인 최적 정책 설계는 사실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잘 작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사례를 보셨다시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 그 다음에 어떤 정책 과정에 있어서 실수, 그리고 정책 의사 결정자들이나 정책 전문가들도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정책 설계를 좋은 의도로 잘 했는데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정책의 환류, 피드백인 거고요. 근데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무튼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일까를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통 경제적이거나 정책적인 그런 합리성만 고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위한 고객들, 이익 집단들, 그리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사회적, 즉 이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제일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 관점에서 합리성도 굉장히 차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 설계에 있어서의 다면적인 합리성을 좀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여러 학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 법제에서의 과제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예산 소요를 규정하는 법 조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률과 예산 과정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초연금법 사례에서 보다시피 연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을 통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거죠. 특히 복지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경직성 의무 지출이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고령화 추세 속에서 계속 의무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선택권, 그러니까 옵션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계속 법률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끌고 나갈 것인가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그 입법의 총량을 보셔도 알겠다시피 이게 정책 문제가 많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양적 성과주의에 의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령의 총량이 증가하고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게 되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직접 법률이나 법령을 읽어보고 해석해 보려고 하세요. 아마 이해가 불가능하실 겁니다. 저도 복지부에서 만든 안내 자료 이런 걸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 불가능한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시민들이 법률을 보고 직접 읽고 또는 정책의 내용을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야 되는데 전문가들마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책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예가 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 ACA라고 하죠. Affordable Care Act라고 하는데 그런 건강보험 법안의 경우는
법안의 총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심사해가지고 통과시키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해결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이재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강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